용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실과 의견의 영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김용민은 거리에서 침을 뱉는다 하고 김용민은 쓰레기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처벌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정답은 둘 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만은 처벌의 강도는 다릅니다. 김용민은 쓰레기다. 이거보다도 김용민은 거리에서 침을 뱉는다가 처벌의 무게가 더 큽니다. 왜냐? 김용민은 쓰레기다. 이거는 의견의 영역 아닙니까? 내가 김용민을 쓰레기로 여긴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의견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폭넓게 면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용민이 거리에서 침을 뱉는다? 저는 안 그러거든요. 네. 하여간 거리에서 김용민이가 침을 뱉는다. 이거는 사실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든 진짜 사실이든 하여간 사실의 영역에 있는 것이죠. 자,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김용민이가 거리에서 침을 뱉는다. 그런 얘기를 할 경우 저는 근거를 대라고 하겠죠. 근거를 대지 못하면 허위 사실 유포가 됩니다.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은 대단히 이 죄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김용민이가 정말 침을 뱉고 다녔다. 그 증거를 제시한다. 그러면은 죄가 안 될 뿐더러 도리어 김용민이가 우스워지겠죠. 그런데 말이죠. 김용민이가 거리에서 침 뱉는다. 이건 사실을 다룬 영역인데 증거가 없으면 김용민에 대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김용민은 거리에서 침 뱉을 것 같다. 또는 김용민은 거리에서 침 뱉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 어떤 사실이 아니라 나의 의견을 밝히는 그런 차원에서의 발언이라면은 이거는 죄를 묻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냐? 이것은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의견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게다가 선거법은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억측, 마타도 퍼뜨리는 것을 엄히 금지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은 특정 후보를 두고 저 인간 싸가지 없다. 저 인간 유권자에게 갑질을 한다. 저 인간 길거리에서 침 뱉었다. 저 인간 담배 피우고 막 버렸다. 이렇게 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깎아내릴 목적으로 거짓 소문이 도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사실 확인 전까지는 이게 가짜 뉴스일 수 있다. 이런 경계심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언론이 보도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참 걱정되는 것이 말이죠. 개혁 법안을 만들었던 의원들, 이 의원들을 그 개혁을 반대했던 특정 이익단체로부터 미움을 샀던 정치인들, 그들이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과 의견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의 영역, 의견의 영역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용칼에서 사실과 의견의 차이를 잘 구분해서 들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조직을 위해 존재하는 종교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조직은 이만이라는 사람, 이 교주를 정점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들은 기성 일반 기독교 교회의 공격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만 대외적 평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론이 신천지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홍보 활동을 크게 많이 합니다. 일간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천지일보라는 일간지. 그 외에도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댓글 부대 유튜브를 가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일면이 CBS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5년 전에 말이죠. 신천지에서 정보통신부라는 그런 부서가 있는 모양이죠. 여기 정보과장, 언론과장, 그리고 홍보부의 대외 섭외과 과장, 언론 홍보팀장 자리가 있는 모양이죠. 자, 신천지 내부의 홍보계통 요직을 두루 거친 신천지 탈퇴자 입에서 폭로된 것입니다. 지금도 검색하면은 그 기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천지 탈퇴자 장반석 씨,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천지가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기자를 양성하고
언론사에도 이 양성된 인력들을 기자로서 취업시켜서 침투시킨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신천지 안에 있는 청년들을 기자 교육시켜서 일반 언론사에 신천지 사람임을 숨기고 투입시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미 어지간한 중소신문사에는 신천지 기자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지요.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어떤 단체의 대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신천지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아서 심하게 내상을 입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는 일생 신천지와 싸우겠다. 신천지와의 전쟁을 벌이겠다고 나섰어요. 자, 이분은 오셔서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은 신천지고, 이 사람은 신천지고, 이 사람은 신천지다. 이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은 피해망상이 느껴지기도 했고, 그래서 걸러서 들으려고 했습니다만은 이분의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지금 웬만한 언론사에는 주니어급 신천지 기자가 포진돼 있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보 언론에도 신천지 기자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천지 교인이 진보 언론사에 시험을 쳐서 들어가서 지금 신분을 속이며 기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분은 여러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당장은 이만희를 찬양하거나 또 신천지 조직을 홍보하는 그런 기사는 쓰지 않을 것이다. 다만 신천지의 세력 확장을 막는 민주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데 용력을 쓸 것이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아젠다로 이른바 민주 진보 진영 정치인을 공격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그리고 명망 있는 민주 진보 진영 정치인을 공격할 수 있다면 그 누구와도 제휴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기사를 써갔어요. 데스크가 제동을 걸 수 있겠죠? 그러면은 데스크를 향해서 막 항의합니다. 데스크가 아무개 편을 든다. 욕먹어 마땅한 아무개를 편든다. 그리고 취재의 자유를 제약한다. 언론의 자유를 제약한다. 이러면서 마구 공격해요. 네, 지금 몇몇 진보 언론사들 보면은 리더십이 붕괴의 일보 직전입니다. 기사를 보면 이거는 기사로 낼 게 아니라 그냥 일기장에 쓰고 말 내용들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의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 신천지 주니어들의 책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다 신천지는 아니겠지요. 아울러 신천지에 물든 신천지와 무관한 기자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소개한 이 단체 대표가 아무개는 신천지 또 아무개는 신천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뇌피셜로 짜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이거 사실인가? 그렇다면 너무 심각한 일인데 신천지에서 언론 홍보팀장을 하신 분, 그분 말씀은 5년 전에 했던 말씀은 웬만한 중소 언론사에 신천지 사람들이 취업해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5년 그 이전에 입사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쯤이면은 한 10년 차가 된 데스크급도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아무래도 그들이 진보 언론의 편집권을 좌지우지할 것이고 계속 신천지에서 교육받은 사람만 알게 모르게 채용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서로 신분을 속인 상태에서 신천지 사람만 채용해요. 이렇게 되면은 진보 언론은 신천지로 다수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입구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 이런 팻말을 붙입니다. 하지만 언론사까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들의 명단이 다 드러난다고 치지요. 아무개는 알고 봤더니 신천지 사람이었다. 그들이 설령 신천지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신천지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 불이익을 준다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 이런 논리를 펼 것이 분명합니다. 신천지가 실제로 신천지 교인을 언론사의 기자로 취업시켜서 언론사 논조를 좌지우지하는지 그런 사례가 없어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의견의 영역으로
보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사실의 영역으로 간주하시고 판단하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신천지가 언론사의 기자를 취업시켜서 언론의 논조를 좌지우지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고 또한 그럴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할 줄 알고 양심을 가져야만 가능할 진보 언론인이 이단 사이비 종교에 물들었을까? 진중권도 이야기하지만 신천지는 이만희가 아니라 운동권 출신 인사가 조직을 키워왔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지재섭이라는 현재 광주 전남 신천지 대표입니다. 이른바 베드로 집화장. 청년노동운동가인 김동규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일부 인용합니다. 이른을 넘긴 지재섭은 2020년 현재까지 신천지 베드로 집화장이다. 광주 전남 집화장이다. 그는 결혼 직후 장모를 통해서 신천지에 들어왔고 광주에 내려와 조직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학생운동가들을 조직에 끌어들였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많은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운동권 대우에서 이탈했다. 지재섭은 그중 일부를 포섭하는 데 성공했다. 베드로 집화 구성원들에게 죄다 운동권 출신이다. 이런 말은 상식이다. 이들은 새로운 신도를 모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전도했다. 이 과정에서 마치 학내 서클처럼 새롭게 포섭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학습을 실시했다. 이들은 마치 주사파들처럼 이만희가 교주라는 사실을 6개월 동안 알려주지 않고 바보 과대표로 행동한다. 이렇듯 대중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자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광주 전남 집화, 즉 베드로 집화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급성장했다. 후발주자에 불과했던 집화가 본부 신도수를 추월했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전도 수법을 개발해서 전국에 전파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이들은 신천지 세력을 주도하게 됐다. 광주 세력은 문화적으로도 신천지를 주도하면서 집회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조국 통일 평화 마라톤을 개최하기도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집회에서 사랑도 명예도 이게 불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인터넷 검색해 보면요, 신천지 자원봉사단 광주 지부가 5.18 민주묘지에서 기념 참배와 함께 묘비 정화 활동을 진행한 기사가 있어요. 지재섭이 바로 지부장이고요.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신천지 만국회의 때는 통일관련 카드 섹션을 펼치기도 하는데 이것을 보며 주체 사상의 영향력이 아주 이색적인 곳에서 펼쳐지는 것을 실감한다. 이들이 이토록 극성으로 신천지 전도에 골몰했던 데에는 5월 광주가 남긴 아픔과 소외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 주도 세력과 신입들이 공유했던 공통의 경험은 바로 5.18이었다. 그 아픔으로 인해서 형성된 공허감과 방향 감각의 상실이 사람들을 혹세무민의 종교로 끌어들였다. 네, 청년노동운동가인 김동규 씨가 쓴 페이스북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새누리당과 손잡았던 신천지와 NL 노선의 신천지, 같은 신천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느 사입이든 공허감, 공포심, 상실감에 기반한다는 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청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는 청년 신도가 넘쳐납니다. 구순에 헛소리 찍찍 해대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할배를 신봉하다니,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닌 것이죠. 이단 사이비는 병든 사회에 기생합니다. 물론 이른바 정통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병든 사회 속에서는 병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신천지와 이른바 정통 기독교 교회가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용칼에서 신천지를 다뤄달라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신천지의 역사, 규모, 지향점 등등 따질 것은 많습니다.
자, 하지만 신천지는 괴물이고 이 괴물을 만든 건 우리 사회라는 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정부와 공공이 나서서 이 신천지의 실체를 바로잡고 코로나19 못지않게 번지는 신천지 바이러스가 더 이상 사회를 병들지 않게 하도록 신천지의 비리를 탈탈 털고 나아가 이 나라 청년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정의와 상식,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도록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좋은 정치 세력이 의회의 다수를 점해야 하겠죠.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환부를 자세히 많이 드러내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답할 때입니다. 김영민 TV. 자, 정치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광고부터 만나보실까요? 암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암,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금과 수술비, 상해 보장까지 월 2만 원대입니다. 자녀 건강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세요?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금과 수술비 상해 보장까지 월 2만 원대에 가입 가능합니다. 자, 우리 집 화재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세요? 화재 보장 외에 화재 배상 12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월 5,800원입니다. 또한 과거 병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과 나이가 많으셔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도 전화 주시면은 만족한 보장과 좋은 보험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건강보험, 실손보험, 치아보험 등 모든 보험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16-360-0689, 016-360-0689, 02849-9730, 02849-9730입니다. 자,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성농장입니다. 정성농장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죠. 유명한 이유는 당연히 품질에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에 비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도 한몫합니다. 정성농장은 좋은 인삼을 직접 재배해서 소비자와 직거래하기 때문에 상품은 좋은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정성농장 홍삼으로 본인 건강도 챙기고 주변 분들께도 건강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부터 보겠습니다. 경기방송이 말이죠. 지금 시끄럽습니다. 경기방송이란 방송은 라디오 방송입니다. FM 라디오 방송인데 경기도 수원에서 쏘는 방송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작년에 기억하시죠, 여러분? 경기방송의 김예령 기자라고 여기자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아실 것이다. 현실 경제가 얼어붙어 있고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 기조를 바꾸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셨죠. 자, 그런데 조선일보가 친문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에 최근 경기방송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 조치가 자신의 질문 논란 때문일 것이라고 김예령 기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예령 기자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본인도 그 회사에 재직 중이신데 알만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제로 경기 방송에 대해서 조건부 재허가를 내렸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방송은 신문과 달리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부 당국으로부터 재허가를 받습니다. 재허가를 받아야만 방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엉망이다. 그럴 경우 방송국을 없앨 수가 있어요. 재허가 때 탈락시키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ITV 경인방송 기억하시죠? ITV 없어졌습니다. 방송국 운영할 그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없앴어요. ITV가 없어졌고 지금은 또 나중에 OBS가 생겼습니다만은, 자, 그런 식으로 사실 경기 방송이 방송국이 없어질 뻔했었어요. 근데 그 상황은 과연 김혜령 기자 때문인가? 김혜령 기자는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기자가 마이크 잡고 대통령한테 하여간 참 수준 이하의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 그게 대통령을 불편하게 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방송 없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정말 문재인 정부가 이 김혜령 기자의 질문 때문에 경기방송을 없애려고 했는가? 경기방송이 제어가에서 탈락될 위기에 놓인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 조건을 제시해서 그것을 이행해야만 조건부 제허가할 수 있다라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말을 했고요. 결국에는 경기방송이 방통위 지침을 따랐습니다. 자, 경기방송에 뭔 잘못이 있었을까요?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방송통신위원. 지난해 말 경기방송이 제허가를 신청했을 때 심사 결과 상당 부분 점수가 미흡해서 제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시청권 보호와 고용 문제 등을 고려해서 조건부 재승인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미래통합당 추천의 김석진 의원이 한 말입니다. 만약 김혜령 기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아니 그럴 가능성이 1이라도 있었다면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김석진 의원이 한마디라도 안 했을까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김혜령 기자 주장은 뭐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오인하지 마시고요. 경기방송 문제는 결국 조선일보가 경기방송권을 갖고 문재인 정부를 언론 탄압하는 그런 정부로 몰고 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방송 사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지금 사실상 소유주를 할 수 있는 현준호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까지 본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작년에 그 친일 발언을 했죠. 무슨 발언을 했는지 여러분 뭐 기억을 하실 겁니다. 경기방송이 참 이런 뭐 좋은 걸로 사실 소문이 나야 되는데 현준호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문재인 때려 죽이고 싶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네. 뭐 이 발언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거의 방송을 좌지우지하고요. 모든 인사 재정을 한 손에 쥐고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석진 미래통합당 추천위원까지 포함해서 경기방송 그 현준호라는 사람을 배제하라. 경영방송에서 배제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고 그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제어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방송에게 개선할 것을 요구했고 경기방송이 그걸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랬더니 현준호 씨가 주도하고 있는 경기방송이 경기방송을 폐업하겠다고 지금 나섰어요. 방통위가 자꾸 이렇게 간섭하면은 방송국 그만두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자, 여하간 조선일보의 이런 보도는 뭐 정말 100년 전통의 쓰레기 언론다운 그런 기사입니다. 사태의 전말을 얘기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를 타격할 만한 내용이라 싶으면은 다 끌어다가 갖다 썼는데 방통위 취재 같은 것들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방통위의 언급은 나옵니다. 방송법에서는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방통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모 전무처럼 현준호 씨죠. 수년 동안 이런 절차 없이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법령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건이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조선일보 또 뭐라고 하느냐. 경기방송 내부에서는 내부가 뭐 내부면은 바로 현준호 사람들이 한 얘기 같아요. 현 전무가 정권의 비판적 발언을 자주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웃길 따름입니다. 예, 웃길 따름이에요. 정권 비판적 발언입니까? 노무현 문재인 때려 죽이고 싶다라는 발언이 그게 비판인가요? 그 막말 아닌가요? 자, 경기방송은 경영을 형편없이 했고 그런 아주 중요한 공공재인 전파를 사유화한 현모 씨에 대해서 방송의 공적 책무가 훼손됐다라고 판단해서 내린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조치였습니다. 어쨌든 경기방송은 계속 방송할 수 있었는데 이 경기방송이 현준호를 배제했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내용을 깔고 지금 정부에다가 방송 사업권을 내놓겠다 이러고 있어요. 예. 조선일보의 쓰레기 보도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탄압하려 했다.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무엇이냐라고 대통령을 향해서 수준 이하의 질문을 던진 기자 때문에 문 정권이 이 기자가 속한 언론사를 말하자면은 탄압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이런 사악한 언론들은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문재인 정권 흠집 내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아무리 질타해도 듣질 않습니다. 자기를 소비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저렇게 제멋대로 지조대로 논조를 펴고 있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이게 방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역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자주 소개하는 이유는 이들의 전략을 우리가 세심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친문 여론조작, 신천지는 통합당이다. 소문 퍼뜨려라.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문이 조직적으로. 이 새끼들.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여론조작을 하는데요? 봅시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여론조작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근데 말이죠. 제목을 보면은 친문 여론조작, 신천지는 통합당이다. 이런 소문 퍼뜨려라. 제목을 보면은 이게 사실을 다루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사를 보면은 의혹이 제기됐다. 그럼 당연히 의혹이라는 말을 제목에 넣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이건 의혹이란 말을 슬쩍 저 기사에 집어넣은 거는 나중에 이게 시비 걸리면은 그때 가서 우리 의혹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왜 기사 다 안 읽어보고 문제 삼으세요? 이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친문 네티즌들은 정부의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연예인과 운동선수 소셜미디어에 몰려가 신천지라고 스스로 인증하는 것이냐 등의 댓글 폭탄을 퍼붓기도 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친문 네티즌들이 어떤 조직된, 규합된 그런 그룹인 줄 알겠어요.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러는 친문을 표방하고 다니면서 실상은 세작들인 경우도 종종 있겠죠. 알 수가 없어요. 친문 네티즌인지. 저도 보자면 친문 네티즌일 텐데 저는 SNS에 몰려가서 너 신천지야? 이렇게 댓글 폭탄 퍼붓는 거 반대합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많은 그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왜 손세정제나 마스크가 없느냐,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급이 제대로 안 되느냐라는 질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이 방역을 제대로 못한다 여기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왜 없느냐라는 불평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왜 당신은 우리 편이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면은 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에. 무슨 뜻이고 무슨 안타까움인지는 알겠지만은 그러면 상대방이 거기에 기가 죽어가지고 까불지 말아야겠다. 그거보다는 반발심이 더 생기지 않을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은 즉각 정부가 마스크 사재기 한 놈들 제대로 응징하고요. 손세정제 시장에 많이 풀어가지고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정부가 공공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줄 서고 이 수급이 안 되고 국민들이 고역을 느낀단 말이죠. 근데 어떡하냐, 물건이 없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재기한 놈들 있잖아요. 제대로 응징하면 됩니다. 어떻게든 민주당 지자체에 단체장이 찾아가서 숨겨놓은 이런 마스크, 손세정제 혹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안 팔고 비싸게 팔고 이런 것들을 단속해서 쇠고랑을 채우는 등 이 정말 재난 시기에 정부가 공공이 제대로 지금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면 이 불평이 사라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쇼하라는 게 아니라 쇼도 필요할 때는 해야죠. 예. 지금 이럴 때 정부 공공이 무섭다. 정부 공공말을 따르지 않으면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는 연예인들, 명망가들에게 댓글 폭탄다는 일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뭐 상당히 많은 우리 뜻 있는 시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일부 분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근데 썩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거 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금 이 위급한 상황, 이 위기의 상황을 악용하는 자들에 대한 응징을 주문하고 또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정의가 바로 서는 방향으로 상황 관리가 되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 자, 조선일보는 근데 말이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김용민까지 다 엮어가지고 또 비난을 합니다. 유시민, 김어준, 김용민을 비롯한 친여 성향 인사들도 중국 입국 금지는 코로나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야, 내 말이 틀렸냐? 이 새끼를 봐라. 야, 내 말이 틀렸어?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게 답이냐고. 그렇게만 하면은 코로나 사태 막을 수 있어? 야, 중국에 있던 한국인들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전파를 한 경우가 많잖아. 이게 뭐 원인이 뭐 중국에 갔다 온 한국인에게 뭐 책임이 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중국인만 막으면 되냐 이거야. 중국인만 막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 웃기는 녀석들 아닙니까? 야, 그게 본질이 아니야. 그럼 중국에서 병을 얻어가지고 오신 분들, 그분들은 뭐야 그러면? 이 자식들이 말이야. 지금 왜 이렇게 중국을 겨냥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친미를 해야 되는데 왜 친중하냐고. 아주 자빠졌습니다. 이러니 100년 전통의 쓰레기인 거 맞죠? 그러면서 이거 미래통합당을 신천지라고 엮었다고 하는데 이 진중권이도 한 말 했어요. 문바들이 또다시 새누리는 신천지라는 선동에 들어갔다. 이는 낙곰수 김용민이 했던 선동의 재탕이다. 우리 진중권 척척석사 또 김용민이를 또 끌어냈구만. 야, 뭐 재밌냐? 중권아, 재밌냐? 이 자식 진짜 웃긴 자식이네. 야, 척척석사. 야, 어떻게 너 이렇게 이 꼴이 됐냐? 김용민이를 씹어대면서 너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해. 참 고마워 진중권. 네 수준이 내 수준으로 떨어졌구나. 알았어. 자, 우리 진중권이 척척석사 디테일로 들어가면 하나하나 다 반박이 되는. 이제는 논리로는 더 이상 상대방을 이길 수 없는 퇴물 논객 진중권 씨. 네. 이분에게 신천지 이꼴 새누리라는 이런 주장이 선동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CBS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새누리 당명 내가 지어준 것 자랑. 이런 기사가 나왔고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기독교계 대표적 신문이라 할 수 있는 뉴스앤조이 신천지 간부가 새누리당 부대변인이 되기까지. 그리고 CBS 보도 신천지 간부의 고백 새누리당원 가입 강요 있었다. 국민일보 아무래도 수상하다 새누리당 신천지 커넥션 의혹. 기독신문이라는 신문이 어떤 신문이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 합동교단의 기관지입니다. 기독신문 신천지 반인륜 행위 피해 심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사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신천지 신도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사실마저 포착됐다. 기독교 연대가 공개한 동영상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이 앞장서서 신천지를 건설하겠다며 선거운동을 도운 신천지 신도들에게 담례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또한 동영상에는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박근혜 의원이 2008년 이만희 교주에게 안부 카드를 보낸 것도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과 신천지가 무관해? 또 이 기사들이 다 문바 언론이야? 참, 왜 사람이 그렇게 됐냐? 아이고 참 몰골이 불쌍하다 불쌍해. 국내 최고령 키보드 워리어 우리 척척석사에게 여러 가지 애잔한 마음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안철수 이야기입니다. 안철수. 우리 철수 형님이 큰일 났어요. 지금 갈수록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김영호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연대 등 회동 주제는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철수영 님이 김영호 위원장을 만난다 하더라도 별다른 소득은 없을 거예요. 이분이 기본적으로 뭔가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면 내어줄 건 내어주고 받을 건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계를 수 있는 김중로 의원에 의해서 이동섭 의원 최근에 바른미래당에서 출당됐죠. 그래서 미래통합당에 합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에 들어갔어요. 이분들 이거에 대해서 붙잡지 못했던 안철수 스스로 판단하시면 어떤 판단이든 존중하겠다. 남은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구 출마를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김삼화, 김수민, 신용현 의원은 지금 미래통합당 인재영입위원장과 만나가지고 접촉하고 입당 조건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우리 철수형 다 놓쳤네 다 놓쳤어. 엉뚱한 신당 창당을 해가지고 명분도 실리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어떡합니까? 철수형. 정치를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은 그분이 돈으로 사람을 잡는 분이 아니었는데 다른 유력한 정치인들 같은 경우 돈으로 사람을 사거든요. 전두환 보세요. 끝까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두환으로부터 무지하게 돈 많이 먹은 사람들일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어떤 목사도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돈을 준대요. 만날 때마다 돈을 주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고 또 자주 만나려고 하죠. 그럼 돈 때문에 만나는 거지 뭐 그 목사가 좋아가지고 만났겠어요? 철수형님은 사람이 자꾸 떠나네요. 그러나 돈을 주지 않아도 계속 곁에 있고 또 심지어 죽어서도 그 이름을 잊지 못해서 이름만 떠올리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 바로 노무현 아닙니까? 안철수는 산 사람이고 또 부자고 정치적 미래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닌데 왜 그와 같이 행동했던 또 그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던 사람들이 다 떠날까?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무슨 선거연대에 대해서 논의하신다. 잘 되나 봅시다.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또 동아일보를 보니까 김종인 씨가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이고 참 돌이켜보니까 2016년 총선 때 왜 김종인 씨를 영입해가지고 참 독봤다는 사람들도 많이 보는데요. 웃음만 납니다. 네. 자 용칼 그리고 정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